네, 안녕하세요. 아는네커TV의 내과 전문의 유두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순 포진 바이러스, 단순 포진, 입술 포진, 헤르페스 포진,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렇게 헤르페스 감염이 무엇인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헤르페스라는 용어부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술 포진, 단순 포진이 정확한 의학 용어고요. 입술 헤르페스라는 것은 우리가 부르기 쉽게 이제 하기 위해서 일상에서 쓰이고 있는 용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단순 포진 바이러스에서 이 포진을 뜻하는 헤르페스를 빌려온 그런 용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헤르페스 조스터 바이러스라고 해서 대상 포진을 일으키는 이 바이러스에서도 이 포진이라는 헤르페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헤르페스가 입술 포진을 이 통칭하는 용어라기보다는 조금 더 이 광범위한 용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입술 포진, 단순 포진에 한정지어서 이번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일단은 입술 포진, 단순 포진은 단순 포진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감염병이고요. 이 바이러스는 이중가닥 DNA 바이러스로 이루어져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로 인해서 변이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1형과 2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형은 입 주변에서 주로 감염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고 2형은 생식기에 주로 감염병을 일으킨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형보다는 2형이 또 재발을 더 잘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1형이나 2형이나 어떤 단백 구조는 거의 80% 이상 동일하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2형이 생식기 주변에만 감염병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1형에서도 유발할 수도 있고 2형도 마찬가지로 입 주변에서도 이렇게 감염병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1형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나이가 들에 따라서 65%까지 이 유병률이 증가하지만 한국에서는 거의 나이가 증가할수록 100%이 단순 포진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형은 이 청소년 시기에서는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가 이 나이가 들에 따라 이 성생활을 활발하게 함에 따라서 그 비율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양상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전파 방식은 이 구강 분비물을 통해서 전파가 가능하거나 혹은 생식기 접촉, 성관계를 통해서 전파를 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직접 접촉, 비말 접촉이 아니라 직접 접촉에 의해서 전파가 이루어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임상 양상은 크게 두 가지 구분을 가지고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 초감염이냐 이 재발감염이냐에 따라서 나눌 수 있습니다. 초감염은 그 감염 정도가 더 재발감염보다는 더 심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심한 증상은 사실 80에서 85%는 무증상이고 약 10% 정도에서만 나타나는데 그런 나타나는 집단은 신생아나 면역저하자, 영양결핍 상태의 영아에서 주로 나타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생애 처음으로 노출돼서 나타나는 증상을 초감염이라고 하는데 초감염이 나타났을 때는 보통 전구 증상으로서 열이 나타거나 두통, 근육통 같은 것들이 3, 4일 정도 지속되다가 일단은 2, 3주 동안에는 피부에 수포, 농포, 가포, 뭐 딱지지고 이런 궤양 병변 같은 것들이 생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나중에 흉터까지 남길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재발 감염 같은 경우에서는 초감염을 이미 겪고 난 다음에 그 바이러스가 내 몸의 신경절에 이렇게 잠복해 있다가 내 몸의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다시 활개를 치고 복제를 시작하는 그런 형국에서 나타나는 증상을 말합니다. 이때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증상이 하지만 없더라도 바이러스가 복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전파가 가능하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증상이 있더라도 어떤 전신 증상을 동반하지 않고 단순한 피부 증상만 수반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각 그런 기관별로, 장기별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어떤 증상을 유발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급성 구강 인두염에 만약에 증상이 발생했을 경우에서는 대부분 아이들에서 발생을 하고 초감염일 때 이렇게 구강 인두에 감염병을 일으킨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서는 직접 의사소통을 이야기하기 힘들기 때문에 먹는 것을 거부한다든지 지나치게 보챈다든지 이런 증상을 나타내고 또한 40도 이상의 고열을 수반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잇몸이 붓고 발적이 생기면서 입술에 수포가 생기는데
있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궤양이 형성된 상태로 발견되고 또한 경부에 림프절이 부어오르면서 압통을 동반하는데 이런 것들은 수주간 지속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급성 구강 인두염이라고 해서 우리가 마치 감기 증상일 때 인두의 발적이나 어떤 그런 삼출물 같은 것들이 생긴 것처럼 헤르페스 감염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는데 청소년기에서 주로 나타나고 이런 초감염일 때는 사실 이런 입술에 우리가 자주 깨물어서 패이거나 이 자가면역 질환에서 이 입술에 하얀색 이런 게 궤양이 형성되는 그런 병들과 감별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입술 헤르페스, 우리가 정말 궁금한 이 입술 헤르페스는 보통 초감염보다는 재발 감염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거고 일형에 의해서 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주로 이 수포병변이 발생하기 전에 열감이라든지 가려움증을 동반을 하고 통증은 그렇게 심하지 않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이렇게 입술에 있는 점막과 피부 변병, 이 경계 부위 사이에서 발생을 하고 그 밖에도 코나 턱이나 뺨에서도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대부분 흉터를 남기지 않고 일주일이면 저절로 좋아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피부 헤르페스에 대해 살펴볼 건데 피부 헤르페스는 이 상처 입은 피부에 내 구강 안에 이 단순포진 바이러스가 이제 옮겨가는 거죠. 그럴 경우에서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약간 고름이 차오르는 것 같은 수포가 발생을 하는데 이때 이 고름은 짜더라도 안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농을 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고 배농을 하게 될 경우 오히려 더 예후가 안 좋아진다고 알려져 있어서 보통 한 2, 3주 지나야 좋아지는데 항바이러스 투여가 필요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순포진이 어떤 피부 병변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일단은 투명색으로 채워진 수포가 있는데 이게 고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짤 필요가 없고요. 오히려 짜게 되면 2차 감염을 더 유발해서 예후가 더 안 좋아진다라고 알려져 있고 또 자세히 보면 수포의 크기들이 굉장히 불규칙하고 어떤 수포들은 모여서 합쳐진 양상을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수포의 이 바닥면이 굉장히 빨갛게 부어오르는데 이 면적이 크지 않다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생겼던 부분에 또다시 생겼을 경우에서는 이 단순포진 병변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상포진과 감별점은 이 대상포진은 주로 이 수포가 나타나기 전에 통증을 동반하고 이 단순포진은 오히려 가렵고 열감이 있다는 특징이 있고 아까 단순포진은 이 수포 밑에 이 빨갛게 부어오른 면적이 좁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었지만 대상포진은 붉게 부어오르는 그 면적이 더 넓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신경절을 따라서 이 전체 신체 부위에서 편측 부위에만 발생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자, 이제 생식기 헤르페스에 대해 알아볼게요. 생식기 헤르페스를 많이들 경험하지 못하셨을 텐데 저도 많이 경험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험이 활발한 그런 젊은 성인 남녀에서 발생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고 이형에서 주로 발생을 하고요. 감염된 사람의 90%는 무증상이지만 이때도 전파력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수포와 이렇게 배뇨통을 동반하면서 서해부, 이 생식기 주변에 이런 서해부를 누르면 압통이 발생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치료하지 않으면 뇌수막염까지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일단은 약을 먹으면서 2, 3주간 경과를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초감염이 이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잘 치유가 되고 이제 그 다음으로 증상이 안 나타나면 좋겠지만 재발 감염이 굉장히 흔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은 초감염이 발생하고 나서 1년 동안 60%에선 재감염이 발생을 하고 약 20%는 1년 동안 10번이나 재발 감염이 발생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재발 감염도 증상이 반드시 나타나는 건 아니고 만약에 증상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단순한 피부 병변만 나타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2형에서 흔하고 1형보다도 더 재발을 잘한다는 약 16배 정도 더 재발을 잘하는 특성이 있고요. 이 생식기 헤르페스의 중요한 부분은 사실 산도를 통해서 이 출산하는 우리 신생아로부터 전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서 산모가 미리 제왕절개를 준비한다든지 항바이러스제 복용 같은 것들을 알아보는 그런 자문을 의료진과 적극적으로 상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식기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99% 성접촉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무증상기, 즉
생식기에 수포병변이 없더라도 이 전파가 가능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반드시 그런 콘돔 착용 같은 것들을 예방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 만약에 생식기에 그런 수포병변이 있다면 성접촉으로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95% 이상이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겠죠. 이 밖에도 눈 감염이라든지 중추신경계 감염, 그리고 여러 장기의 감염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신생아가 만약에 출산 중에 어떤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산모가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이 단순포진 바이러스가 신생아에게 감염될 경우에서는 여러 가지 피부 증상뿐만 아니라 뇌수막염이나 뇌염, 이런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진단은 여러 가지 장크, 혈청, 배양, PCR 검사를 해볼 수도 있지만, 이 일반 외래에서는 이런 것들을 시행해 볼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증상만으로 의사의 임상적 판단에 의해서 진단을 내리고 있고요. 이렇게 진단을 내리게 된다면 치료를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바이러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경절에 자꾸 숨어 들어가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내가 아예 제거한다기보다는 바이러스의 복제를 막음으로 인해서 임상 증상을 심하게 진행하는 것을 예방하는 그런 목적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치료약제는 이렇게 아시클로비어, 발라시클로비어, 팜시클로비어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아시클로비어는 좀 더 옛날 약이고 발라시클로비어, 팜시클로비어가 요즘 약이고, 얘네들은 하루에 먹는 약의 용량이 아시클로비어는 보다는 더 적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단순포진, 입술에 있는 단순포진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고, 만약에 저절로 좋아지지 않을 것 같다 한다면 이런 연고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볼 수 있겠고, 이 아시클로비어, 펜시클로비어는 대신에 생체 이용률이 10% 미만으로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이 연고에만 의존하면 안 되고, 필요하다면 경구 약제를 처방받아서 복용을 하셔야겠습니다. 입술 포진 치료는 이렇게 할 수 아시클로비어, 발라시클로비어, 팜시클로비어를 모두 쓸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팜시클로비어는 투여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고요. 생식기 포진은 이 세 가지를 모두 이용할 수 있고, 이렇게 첫 감염이냐 재발이냐에 따라서 혹은 10번 이상 재발을 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 투여 용량과 투여 약제가 약간씩 차이가 있다는 것은 확인해보고, 사실 이런 부분은 이 중증기에서 이렇게 주사제로 아시클로비어를 투여한다, 이런 것들은 너무 일반인 분들에게서는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의료진 분들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순포진은 예방을 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백신을 맞음으로 인해서 이 입에 생기는 헤르페스를 예방한다거나 이 생식기 헤르페스를 예방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이고, 만약에 병변이 너무 심하고 재발이 10번 이상 지속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항바이러스제를 1년간 복용하고 나서 이후에 더 추가적으로 복용할지를 재평가하는 그런 방법을 취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피부 병변이 있을 때 상대방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순 헤르페스 감염에 대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